안녕하세요. 참 고민되는 상황이 있어서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올려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비 신랑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예비 시댁, 정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면 이 결혼은 없는 게 맞을까요?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부모님도 제 선택에 맡기겠다 말씀하셨지만 정작 바보 같은 딸은 이 상황에서도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도 하네요. 이 지독한 얘기의 결말을 어떻게 맺으면 좋을지 구독자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격이요 참 소심하고 남한테 큰 소리 한 번을 못 내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참 답답한 성격이죠.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사람의 성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4살 때였던가 잘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기에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엄마랑 아빠랑 제가 집에 있는 걸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막 싸우시고 그러셨거든요. 결국 백기를 먼저 든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아니야, 엄마 안 돼, 가지 마. 지연아 미안하다. 원망하려거든. 네 아버지 원망하렴. 그리고 지연이 넌 커서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너만 바라봐주고 너만 아껴주는 사람 만나. 엄마가 끝까지 지연이 엄마 해줬어야 되는데 못 지켜줘서 미안해. 건강하게 잘 지내. 알겠지? 참 매정한 엄마죠. 4살 난 딸이 울면서 진가방에 매달려 가면 안 된다고 엉엉 울면서 버텼는데 엄만 매몰차게 제 손을 떼어버리고 그대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하나밖에 안 남은 가족이지만 제 마음속에선 언제부턴가 아버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이 피어올랐어요. 엄마를 우리 집에서 떠나게 한 사람, 날 이렇게 외롭게 만든 사람, 누구 탓이라도 해야 제가 버티고 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인가요? 그때부터 전 줄곧 집에서든 밖에서든 눈치를 보면서 자랐었던 것 같아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아빠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면 혹시나 이러다가 아빠도 엄마처럼 짐을 싸들고 나가버리기라도 할까봐 그렇게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될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런 소심한 성격은 집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을 보낼 때 친한 친구가 생길 때마다 전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내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내 옆에서 떠나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뭐 간호사가 되겠다고? 맨날 병원에서 피 터지는 것도 봐야 되고 너 성격이 그렇게 약하고 물러터져가지고 그런 일이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네가 하는 일이니까 응원은 한다마는 여튼 못하겠으면 언제든 관둬. 처음에 간호학과에 진학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 친정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딴엔 딸이 힘들면 언제든지 관둬도 좋다는 저를 챙기는 얘기였겠지만 성격이 소심한 전 그마저도 응원으로 듣지 못했네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독립을 하고 집에서 떨어져 나와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어쩐지 숨통이 트이는 일이기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빤 그때도 항상 꼼꼼하게 절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항상 저에게 일찍 다니라는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용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나쁜 길로 셀 수 있다면서 한 번도 용돈이 떨어지게 놔두셨던 적도 없었죠. 그렇게 전 눈내에 보이지 않는 아빠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하면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소개팅 한번 하자. 의대래, 의대. 너 잘하면 의사 남자친구 생기는 거라니까? 에이, 의사 남자친구 무슨요. 그런 사람이 제가 성에나 차겠어요? 야, 이럴 따니면 언제 사람 만나려고 그래. 다 이런 식으로 인맥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너 나중에 병원 들어가고 나면 그래도 의사들이랑 안면 터놓고 지내는 게 너한텐 재산이라니까 정말. 대학 다닐 땐 그저 공부만 할 줄 알았어요. 재미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모여서 과팅이나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땐 늘 제외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쪽으로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이 부럽지도 않았었는데 절 항상 챙기고 예뻐하던 선배 한 명이 저한테 대뜸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랑 소개팅이 잡혔는데 나가보라고 절 꼬드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다른 사람이 나가기로 했었던 자리가 펑크나서 그날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거절하고 저한테까지 순번이 돌아온 거였지만 그땐 그것도 모르고 선배가 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소개팅 자리가 불편해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당장 사귀고 뭐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요. 그리고 대타로 나갔던 그 소개팅 자리에서 예비신랑을 처음 보게 됐어요. 쑥맥이 나가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셔본 것이 그날이 처음이기도 했고 분위기 따라가느라 눈알만 요리조리 굴리면서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저한테 연락처 좀 알려달라면서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소개팅을 하는 내내 저 사람이 제일 낫다, 저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불쑥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워서 그렇게 연락처 교환을 했죠. 사실 예비신랑과 대학 시절엔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었고요. 둘 다 워낙 바쁜 시기였으니까 가끔 연락해서 서로 안부나 묻는 정말 예비신랑의 말 그대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비신랑이 먼저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됐고 그 뒤로 저도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마침 딱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 예비신랑이 어느 병원으로 가게 됐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구내 식당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어찌나 반갑던지요. 속으로 솔직히 결혼식까지 올리는 상상을 했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인연인가 보다 하고요.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하는 예비신랑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연아, 너 이 병원에 들어온 거 왜 말 안 했어? 와,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여기 들어왔으면 출퇴근하면서 맨날 마주치겠네. 집은? 너 집 여기서 꽤 멀잖아. 자취하는데 구했어?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어찌나 절 반가워하던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으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세상에 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벅차오르고 반갑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다시 마주친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죠. 병원 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초반엔 적응하는 것도 버거워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무한한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도 예비신랑이었고 저도 가족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예비신랑한텐 서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난 정말 좋은데 아마 어머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일찌감치 이혼하고 홀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라 하겠어요. 나 다 이해해요. 지연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너 집안이나 이런 거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일 잘하고 난 네 그런 모습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막말로 나도 홀어머니인데 네 말대로 따지자면 너희 집에서도 날 싫어해야 맞는 거 아니야? 예비신랑과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전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주눅이 들어서 먼저 발을 빼기도 했었어요. 혹시라도 날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괜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제가 아는 예비신랑은 결혼 전부터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비신랑이 저한테 해준 얘기지만 예비시댁도 사연이 많은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있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계속 참고 버텨오다가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되신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 고생하면서 사신 게 전부 자기 때문인 것 같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지연아, 솔직히 결혼 전부터 이런 부탁하는 거 네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난 정말이지 우리 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 너한텐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랑 잘 지내줄 수 있을까? 아버지 등살에 시달리면서 사셨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성격이 좀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겠지만 넌 착하잖아. 너라면 충분히 우리 어머니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그런 부탁을 해요. 당신 어머니면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내가 점수를 더 따야 하는 상황이니까 나도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잘할게요. 처음엔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홀어머니라서 늘 마음 쓰여야 하는 예비 신랑한테 내가 이만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도 조금은 놀란 눈치셨지만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냐, 집안은 괜찮은 사람이냐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평소엔 저한테 관심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할 상대는 궁금하신 모양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인사는 갔어? 홀 시어머니 그거 쉽게 생각할 일 아니다. 네가 모실 사람이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다고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2배가 될 수도 있어.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 뭐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온전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안 해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결혼까지 못하게 혼수 두시려고 그러시는 거면 관두세요. 이제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으로 아빠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대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가족이라서 더 쉽게 상처 줄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면 가장 아플지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찌르기도 그만큼 쉬운 것이 가족이라고요. 아직도 후회해요.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걸요. 아빠가 무슨 사정으로 엄마랑 이혼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텐 그저 제 인생을 외롭게 만든 주범이 아빠 같았거든요. 아빠 탓이라도 해야 그래야 제 인생에 설득력이 생기니까요. 제가 그렇게 빽소리를 지르니까 저희 아빠 뭐 이랬다 저랬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지 마음 아프게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고 마시더라고요. 아빠 가슴에 그렇게 못 박아놓은 멍청한 딸이 그 다음부터 했던 짓은 어떻게 보면 더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절 고깝게 생각하신다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이 접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 부르는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차라리 진상들은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떼를 쓰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그냥 처리만 해주면 뒤탈이 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비 시모 처음 볼 때부터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떼를 쓰는 사람들과 달리 절 위아래로 훑는 모습이 내가 어디 팔려온 느낌이 들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였다니까요. 엄마,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지? 병원에서도 성격 좋고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수간호사님이 다음에 수간호사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돼야 한다고 맨날 그런다니까요. 어차피 나랑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난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지 뭐. 네가 어련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서 잘 골라가지고 왔겠니? 그나저나 집에 왔으면 옷 좀 편한 걸로 갈아입지 그래. 얘가 의사식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칠칠 맞은 구석이 있어서 흰옷 입으면 꼭 옷에 뭐를 흘리더라고. 엄마랑 편하게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나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괜한 걱정을 한 건가 싶었고 예비 신랑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겠다면서 방으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 옆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릇과 냄비들을 옮기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듯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귀를 다시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필 간호사예요? 사람 살리는 일은 의사도 있었을 텐데 의사를 하기엔 성적이 딸렸나? 아니면 뭐 의대 학비 감당하기에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다든가 뭐 그런 건가? 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뭐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그래요? 내가 아들 의사까지 만들면서 의사 남편 얻어가지고 팔자 한번 고쳐버리는 머리 빈 간호사들을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둘만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적당히 하고 분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조금 모자라 보여서 어떻게 간호사여도 대충 비비면 될 줄 알았어요? 난 그런 걸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갈 사람 아니니까 꿈 깨요. 예비 신랑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한테 한바탕 심한 말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잔잔하게 웃으시면서요. 그때부터 보통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죠.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예비신랑이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나 자리 비운 사이에 둘이 그새 친해진 거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딱 붙어서 하고 있어요? 아유, 친해지기는 무슨...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그런 얘기했지. 얼른 앉아 밥 먹자. 아가씨,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니죠? 점수 따고 싶으면 일단 우리 아들 앞에서 말부터 조심해요. 아들 앞에선 천사 같던 예비 시모, 저한텐 이를 꽉 물고 귓속말을 하다시피 자기 아들에게 말 조심하라며 어깨를 두들기고 불편한 식사 자리가 됐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안 수준은 어떠냐, 아버지가 혼자 계신다는 말엔 대놓고 인상을 팍 쓰기도 하셨고요. 아버지 연세며 은퇴 여부며 너무 예민한 질문들만 하셔서 속이 꽉 막혀가지고 인사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차 세워 톡까지 했다니까요.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여기 소화제랑 가스활명수 사왔어. 왜 우리 엄마가 뭐 예민하게 구시기라도 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 나 뭐 와이프 경제 능력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라고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나도 어머니랑 참 잘 지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가 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이 소리가 차마 입 밖으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예비신랑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선 어머니 마음을 잡는 것이 우선이겠구나 싶었고 저 정말 의미 없이 땅을 파는 것처럼 예비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인 삽질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언 땅에 삽질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찌나 쌀쌀 맞으시던지요. 의사인 예비신랑이 스케줄이 저보다 더 일정하지 않으니까 전 어쩌다 오픈날이 되면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간식을 사들고 먼저 찾아뵙고 점수를 따려고 바빴죠. 열에 7번은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고 나머지 3번 역시 어쩌다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불편한 얘기로 시간을 가득 채우느라고 다녀오고 나면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대학병원 간호사 정도면 머리가 영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보고도 계속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 끈기가 좋다고 해야 될지 머리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내가 통 분간이 안 가네. 원래 이렇게 좀 뻔뻔한 스타일이에요? 내 마음은 안 바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도 이렇게 아가씨 불러 앉혀놓고 나쁜 소리 하기 싫어.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래?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수환 씨 정말 잘난 사람이고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한테 많이 아깝고 과분한 사람이란 생각 드시는 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눈에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멋질 거고 어머님 눈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일 거고요. 살면서 부족한 건 제가 어떤 식으로든 메꿔 나갈 테니까 저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보신 것처럼 저 다른 건 모자랄 수 있어도 끈기 하나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네가 그렇단 말이지. 예비 시모의 눈빛이 꼭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꺼낸 게 화근이었을까요? 차라리 무시가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그 뒤부턴 그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찌나 교묘하게 괴롭히시던지요. 너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 이따가 오후 4시 정도 해서 시간 맞춰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뭔가 포부 있게 얘기한 게 드디어 통한 건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오픈날 오후 시간대에 제가 마주친 광경은 넓은 식탁을 가득 채운 식재료였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그럼 내가 너 일 시키려고 불렀지 뭐라도 주려고 불렀겠냐며 앞치마를 넘기시더라고요. 오늘 6시에 내 지인들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네가 모셔야 할 분들이야. 며느리 드리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장 보고 내가 요리까지 하는 것도 웃기지 않니? 장은 미리 봐뒀으니까 넌 얼른 서둘러서 음식만 차려. 아우 머리야. 왜 이렇게 요즘 뒷골이 땡기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면서 뒷목을 주무르면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시고 어마어마한 양의 식재료와 저만 덩그러니 내버려 뒀어요. 집에 아버지만 계시니까 평소에 요리도 제 담당이었고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간단한 요리들은 어지간하면 혼자 해먹고 해서 요리가 익숙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마 시간 맞춰서 음식 끝내는 것조차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비 시어머니가 바랐던 장면은 제가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본인이 부른 지인들 앞에서 제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예비 며느리가 되는 장면이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2시간 만에 모든 음식을 끝내고 어지간한 식당 저리 가라 떡 벌어지게 한 상을 차려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손님들은 칭찬 일색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비 시어머니만 똥 씹은 얼굴이었죠. 아유, 수환이가 요즘 만나고 있다는 그 결혼한다는 간호사 아가씨구나. 어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손끝도 엄청 야무지네. 내가 보기엔 우리 장 여사가 살림으로 며느리한테 이제 밀릴 것 같은데? 음식 맛이 식당 저리 가라야. 아이고,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옆에 앉아서 같이 들어요. 고생한 사람인데. 예비 시모가 평소 같았으면 뚱한 표정으로 한 소리 했을 텐데 본인이 부른 지인들이 다 어디 병원장 사모, 어디 사모 꽤나 힘 좀 쓰는 사람들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제 칭찬해주는 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절 깎아내려보고 싶어서 아직 많이 모자란다, 음식 솜씨가 영 별로다 했는데 오히려 예비 시모의 지인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통에 제가 다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장 여사, 그래도 사람 앞에 놔두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 정말로 외로워진다. 나 우리 집 며느리가 100년 손님이다 생각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 한 개도 안 시켜요. 그래야 돼 요즘은. 밥 좀 편하게 들어요. 아우 시댁이 마음 편한 곳이라 생각해야 시집도 오고 싶고 그런 거지. 그날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 생판 처음 보는 남도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정작 내가 가장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예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날 거들떠도 안 보는 건가 해서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동안 잠잠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사이에서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상견례 날짜까지 오가기 시작하니까 또 예비 신랑에겐 말하지 말라면서 절 따로 백화점으로 불러내셨어요. 음식하느라 고생했다고 뭐 선물이라도 사주시려나 바랄 걸 바랄 사람한테 바라야죠. 그건 예비 시어머니의 또 다른 테스트였어요. 내가 오늘 너 부른 이유는 다른 거 별거 없다. 우리 아들이 원래 결혼 준비하기 전까진 자기 엄마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주말마다 우리가 같이 데이트한다고 백화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 이제 너희들 결혼 준비해야 하니까 돈도 합치고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부모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이제 네가 경제권 갖고 있으니 사달란 소리도 싫긴 하지만 너한테 해야겠구나. 어머님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제 돈이 수환 씨 돈이고 수환 씨 돈이 제 돈이고 하는 거죠 뭐. 원래도 상견례 전에 어머님 가방이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저희끼리 얘기했었어요. 진작에 말씀드렸으면 제가 따로 준비했을 텐데 이왕 온 김에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골라보세요. 예비 시모가 절 워낙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결혼할 때도 크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랑 저랑 둘 다 나이도 있고 서로 벌이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결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돈도 합치고 경제권을 좀 같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돈을 합치고 그 돈으로 알뜰살뜰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슬슬 잡아놓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양복 한벌을 해드리고 예비 시어머니에겐 더 이상 며느리를 잘못 들였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가방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다. 저희끼리 이미 상의를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어머님이 절 따로 부르셔서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면 말은 안 하셨어도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계신 눈치였구나 싶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처음엔 즐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시작했어요.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꿈꿔왔던 그림 중 하나였으니까요.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이렇게 사이좋게 백화점 쇼핑 다니는 거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제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가방 이거 예쁘네. 내가 지난번에 백화점 왔을 때도 이거 봤었거든. 여기요, 이리 좀 와봐요. 이 가방 재고 있지? 나 이걸로 줘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방 사주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머, 정말요? 되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선물 턱턱 해주는 며느리 어디서 보시겠어요? 며느님이 되게 돈 잘 버시나 봐요. 부러워요. 저도 이런 며느리 들여야 될 텐데. 가게 점원은 의뢰하는 칭찬이었겠지만 좋은 며느리 소리 듣는 것이 왜 그리도 뿌듯하던지요. 그래 어차피 사드리기로 한 가방 기분 좋게 사드리자 하고 기분 좋게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보탬도 없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적당한 가격 선에서 선물을 고르실 거라고 정말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방 가격이 700만 원이더라고요. 네? 700만 원이요? 아니 무슨 가방이... 왜? 나한테 그 정도 가방 사주려고 하니까 이제 아깝기라도 하니? 설마 이 돈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는 건 아니지? 너 겨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니? 하여튼 백화점에서 나 쪽팔리게 만들기만 해봐.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의사 아들 데려가면서 겨우 700만 원짜리 가방 정도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 설마 백화점에서 이 돈 없어가지고 자기 쪽팔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거의 협박조로 가방을 뜯어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예상에도 없던 너무나 큰 지출을 하게 돼서 저도 당황하고 계산을 해주는 점원도 난처한 눈치로 절 쳐다보는데 어쩌겠어요. 저렇게까지 압박을 주시는데 군소리 없이 사드릴 수밖에요. 혼자서만 쇼핑백을 흔들면서 룰루랄라 신이 나셨더라고요.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갑자기 700만 원이라는 큰 지출이 나오니까 예비 신랑도 놀라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어머니 좀 바꿔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들, 내가 설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아는데 700만 원씩이나 되는 가방을 사달라고 내가 먼저 졸랐겠어? 백화점 왔는데 나는 안 산다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라고, 이거 사드려야 자기 마음 편할 것 같다고 계속 조르는 바람에 내 스타일도 아닌 거 억지로 샀다니까. 제가 코앞에 있는데 예비신랑과 통화를 하시면서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신 태도를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저한텐 입모양으로 그럼 아들한테 내가 갖고 싶어서 샀다고 하리 하면서 또 한 번 저의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고스란히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왔고 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 또 한 번 마음에도 없는 거짓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상견례 전에 가방 하나 해드리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상보다 지출이 커서 깜짝 놀랐죠. 이 돈 내가 다시 메꿔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도 어머니랑 쇼핑 끝내고 들어갈게요. 됐어. 그 돈은 내가 채워놓을게. 당신 성격에 설마 우리 어머니 부축해서 그런 비싼 가방 샀겠어? 안 봐도 뻔하지. 우리 어머니가 따로 연락해서 불러낸 거야?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 저도 쉬는 날 마음 편하게 쉬고 싶죠. 결혼 앞두고 예비시댁에 점수 좀 따보겠다고 나간 게 그게 어디 제 잘못인가요?
예비신랑 입장에선 자기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자기가 막아줄 수 있는 일을 말하지 않아서 일을 키운 것 같다면서 한 소리겠지만 하루 종일 고생한 것도 나고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 점수 따겠다고 고군분투한 것도 난데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절 계속 시험하는 듯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하루는 친구들 모임 중이니 와서 무조건 인사를 하고 가야 한다면서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 절 돌려 세워서 술을 마신 예비 시어머니의 대리운전을 시킨 건 물론이고 이제 막 혼수 알아보고 있는 저희한테 연락해서 본인 냉장고를 7년을 쓰셨다면서 혼수만 보지 말고 어머님 집에 있는 냉장고도 이참에 같이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믿기지가 않으시죠? 저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몇 번이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행복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난 솔직히 요즘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이 맞는지. 계속 압박감만 느끼고 내가 요즘 자다가 몇 번을 벌떡벌떡 일어나는지 몰라. 상견례 진행하기 전날까지 이게 정말 맞는 결혼인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하는 예비 신랑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잠깐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계속 울리는 핸드폰 카톡에 예비 신랑이 제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간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개인 비서처럼 저한테 연락을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된 것까지 알게 됐죠. 혹시라도 심란해 할까봐 딱히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꽤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온 급한 용무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연락 받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난 그냥 당신이 단순히 결혼 전에 다른 여자들처럼 우울한가 보다 하고 그랬었던 건데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따끔하게 주의 줄게.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절 괴롭혔던 일을 예비 신랑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됐고 그렇게 눈물을 쏟고 화해를 하게 됐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둘의 사이는 더욱 단단해지기만 했죠. 전날 엄청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상견례의 당일이 되어 아버지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늦을까봐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뭐 출발을 했니 어쨌니 연락 한 통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안부도 물을 겸 예비 시모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 맞다. 오늘이 상견례 날이었지. 어머 어쩜 좋니.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을 잡아둔 걸 깜빡하고 2시면 내가 그 약속 가야 할 시간이라 아무래도 상견례는 취소해야 될 것 같구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진행하면 되지 않겠어? 식당이야 다시 예약하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상견례 때문에 새벽같이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헛걸음하게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내가 지금 너희 아버지 엿먹이자고 일부러 약속이라도 까먹었다는 거야? 내가 중요한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 거 하나도 어른들한테 말 제대로 못해서 나 또 이렇게 우습고 유치한 사람 만드는 거니? 하여튼 네가 알아서 잘 둘러대든지 해라. 상견례 당일에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다면서 다짜고짜 다음 주로 상견례를 변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혹시라도 아빠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한 소리라도 할까봐 벌벌 떨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둘러댔어요. 전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경우가 없는 게 아주 도를 지나치는구나. 새벽같이 대구에서 사돈댁에 올라왔는데 상견례보다 대체 중요한 게 어딨다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바꾸려고 들어. 넌 모지르같이 이 결혼을 꼭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됐다. 아주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지 죄인이야. 서울 구경했다 생각하고 이만 돌아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구나. 너도 집에서 생각 좀 다시 잘 해봐. 그렇게 잔뜩 화가 나신 상태로 아빠가 대구로 다시 돌아가셨고 예비신랑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사정을 하고 겨우 상견례 약속을 다음 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상견례 자리가 겨우 만들어지게 됐죠.
저희 아빠는 아직도 약속을 바꾼 것에 대해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상태라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얼굴 한번 뵙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하면서 일부러 비꼬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 한마디에 신경 쓰실 위인도 아니시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못 들은 척하고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든 채로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아빠는 더욱 기가 막히실 뿐이었죠. 아들 의사로 키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간호사야 요즘 뭐 간호학과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자격증이 그냥 나오는 거지만 의사는 좀 다르잖아요. 요즘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구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의료가 이게 문제예요. 자격 시험을 좀 확실하게 해놔야 무시를 안 당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와 계시는 자리고요. 저한테 모욕적인 소리를 하면서 긁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설마 하니 저런 소리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런 소리를 들으시고도 딸이 좋아하는 남자니까,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남자니까 한마디 화도 내시지 않고 그냥 허허실실 웃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정말 누구 말대로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엔 남자가 미쳐있는 여자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뭐 우리 며느리 되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얘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사돈께선 간호사 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딸도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딸 하나밖에 없었으면 이렇게 힘들고 그냥 몸 써야 하는 일은 되도록 안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허락을 해주신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러신 거면 애들 결혼하는데 뭐 보태주시기는 많이 어려우시겠다. 그쵸? 저희 아빠가 무슨 얘기가 나와도 화 한 번을 안 내고 꾹 참고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도 예비 시모가 같은 얘기를 했다는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헛소리를 내면서 웃으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곤 예비 신랑을 노려보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은 걸 먼저 눈치챈 예비 신랑이 그제서야 다급하게 예비 시모의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한 번 터져버린 입은 그렇게 쉽게 다물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용하게 듣고만 계시던 저희 아빠가 그제서야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잘난 집에서 뭘 해주실 수 있냐고요. 거기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얘도 귀한 딸인데 그러면 그쪽은 내가 이렇게 귀한 딸 보내주는데 뭐 해줄 수 있겠어요? 의사사위 보는데 없는 돈도 만들어 와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한 내 딸 보내는데 그러면 신랑 쪽에선 제대로 된 아파트라도 한 채 해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신랑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집 받고 나면 저희도 기분 좋게 사위 병원 하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 되고요. 아니 간호사 딸이랑 의사 아들이 같아요? 진짜 보자 하니까 기가 막혀서 딸 팔아가지고 지금 의사 사위 얻으려고 하는 수작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거지들 주제에 양심도 없지.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다가 결국 먼저 긁혀버린 시모가 숟가락을 팩 하고 집어던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아빤 자리에서 결국 먼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예비신랑이 죄송하다면서 저희 아빠를 붙잡았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나신 아빤 잠깐 어디에다가 전화를 좀 하고 오겠다면서 먼저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예비 시모는 뭐 이런 경우 없는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도 들으란 듯이 궁시렁거리며 짐을 먼저 싸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5분 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빠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방금까지 궁시렁거리고 있던 예비 시모도 뭔가 그 분위기에 쫄았는지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고 있었죠. 식탁 위에 올려놓은 예비 신랑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예비 신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한 눈치였고 저희 아빤 그 전화가 마치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다 안다는 것처럼 전화를 받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저희 병원장님 전화셔서요. 아무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전화 여기서 받게. 저희 아빠가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전화를 받은 예비신랑이 네네 하고 대답을 하더니 네?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저희 쪽을 돌아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빠 쪽이었죠. 망연자실한 얼굴로 전화를 끄는 예비신랑이 자리에 털썩 앉고 신이 난 예비시모는 이것 좀 보라고 얼마나 잘난 아들이면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가 오겠냐고 저희한테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또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입 좀 다무세요. 그 입 좀 다무시라고요. 여기 계신 장인어른이랑 저희 병원장님이랑 절친한 친구시래요. 엄마 덕분에 엄마 아들 지금 병원에서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뭐?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어떻게 너네 병원장이랑 친구란 말이냐? 다 거짓말 아니야? 거지 같은 집구석은 친구도 없는 줄 아는 무식한 집구석인가 보네. 그쪽 아들 다니는 병원, 내 딸 다니는 병원, 그 병원 병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서 나랑 호영호재하면서 지내던 내 후배놈입니다. 나한테 워낙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 말 한마디면 저 친구 말대로 병원에서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도 아니죠. 내가 그렇게 성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 딸이 어디 가서 오른쪽 뺨을 맞고 들어왔다 하면 오른쪽 뺨은 물론이고 왼쪽 뺨까지 2대는 때려줘야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구박을 하셨을 겁니까? 그거 다 갚으려면 당신 아들 모가지 자르는 걸로 속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아이고 사돈, 아유 이게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위사랑은 장인 어른이라고. 제가 정말 입이 방정이지 제가 이거 사돈 어른도 못 알아뵙고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하셨던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제가 벌써 그 병원에 들어간 지가 몇 년째인데 그동안 저한테조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다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친한 고향 후배한테까지 전화해서 인맥으로 입김을 넣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달라진 태도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을 알자마자 대단한 인맥, 대충 어림잡히는 재산이 계산기가 다 돌아갔는지 바로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납죽 엎드려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 자기 아들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엄마구나. 그 눈물 나는 모성애가 치가 떨리게 싫더라고요. 예비신랑은 그런 예비시모가 창피해서 얼른 일으켜 내보내려고 했고요. 어차피 이런 시어머니 밑에 내 딸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하나 없는데 자네가 한번 정해보지. 우리 딸 시어머니 없는 집에 시집 보내고 간섭 없이 살게 해줄래? 아니면 파혼하고 평생 빌빌거리면서 살래? 아유, 뭐하고 있어. 얼른 알겠다고 말씀드려. 얼른 엄마 얼굴 안 보고 산다고 그래. 그래도 착한 예비신랑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차마 자기 엄마 얼굴 평생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린 안 나오는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요. 돈 때문에 부모까지 내다버리는 파렴치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 아빠는 혀를 끌끌 차셨죠. 안절부절 못해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호통을 치시고 아빠는 절 데리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비 신랑 생각만 하면 물론 지금이라도 다시 이 결혼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고 싶지만 아빠 말씀대로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당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이 결혼을 무르는 것이 맞나 싶더라고요. 결정은 네 몫이야. 아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뜻에 따를 거다. 네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파혼하고 싶다고 해도 원망 안 할 거다. 대신에 네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 뭔지 잘 생각해봐. 평생을 우유부단하게 살았던 제가 막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니까 정말 어떤 답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 고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예비신랑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파혼하는 게 맞을까요? 현명한 구독자 선생님들의 해답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대학병원 간호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작년에 개인병원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시던 교수님께서 절 좋게 봐주신 모양이신지 개원하시면서 먼저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곁에서 오래 일하면서 환자에게도 함께 일하는 의료진에게도 늘 매너 있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내심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분의 제안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과감히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병원에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 환자로 처음 내원한 신랑은 첫인상부터 순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전 그간 워낙 간호사로서 바쁘게 살아오기도 했고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인상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처음 제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에도 사실 만나볼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들 중에서도 간호사에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중엔 의료인으로서 직업정신을 발휘해 보인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로 몇 차례 곤욕을 치러 보니 일을 하다 만나게 된 사람의 이성적 관심은 자연스레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심드렁한 제 대응에도 신랑의 반응은 산뜻했어요. 제게 호감 표시는 하면서도 결코 선은 넘지 않았죠.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이 혹여 제게 부담이 되진 않을지 늘 신경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절 좋아한다고 한 사람은 많았어도 제 의사를 이렇게까지 존중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신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고 1년 가까운 연애 기간 동안 한결같이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연애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때였지만 사실 신랑의 가족들과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신랑의 본가 동네에 있어서 신랑 부모님들께서도 내원하신 적이 있거든요. 처음 오셨을 땐 신랑에게도 따로 언지를 안 하고 오셔서 저도 그분들이 신랑의 부모님인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마 신랑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곤 궁금한 마음에 절 보러 오셨나 봐요. 그날 저녁에 신랑을 불러다 앉혀놓고 아가씨가 인상도 좋고 너무 싹싹하더라며 절 칭찬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사실을 안 신랑이 깜짝 놀라서 제게 이실직고를 하면서 그제야 저도 얼렁뚱땅 신랑 부모님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안면을 트게 되고 식사 자리에도 여러 번 초대받게 되면서 신랑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지게 됐죠. 신랑은 형제가 많아요. 손 위로 형님이 1분, 누님이 2분 계십니다. 요즘 저렇게 형제 많은 집은 흔치 않아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할 사람에게 손위 형제가 3이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이런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먼저 결혼한 간호사 선배들의 이런저런 결혼 얘기 중에도 시댁 형제 자매와의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제법 들어온 터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외동에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거의 혼자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안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형제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늘 형제와 다투는 얘기만 잔뜩 드러나서 그런지 신랑의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염려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제 염려는 기우였지만요. 직접 만나게 된 신랑의 가족들은 꼭 신랑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모난 사람 없이 사람들이 참 양순하고 수더분했습니다. 처음 섞이는 저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마치 막내 여동생 대하듯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비로소 신랑의 성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견례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나 형님, 누님 분들 모두 잘 뵙고 사실상 저희 부모님을 소개해드리는 정도의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신랑이 형제가 많다는 말에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을 내심 반가워하기도 하시고 또 독립적인 제 성향을 늘 지지해 주셨기에 흔쾌히 신랑의 가족들을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은 딱히 다른 형제가 없으니 부모님 두 분과 저 셋이 참석했고 신랑 쪽에선 부모님과 형님, 손윗 동서가 되실 형님의 부인분, 누님 두 분과 아주버님 되실 남편의 매형 두 분께서도 참석하셔서 제법 북적이는 상견례 자리가 됐어요. 누님의 남편분들도 이전에 우리 처남 여자친구분 맛있는 거 사드려야 한다며 한사코 고집을 피우셔서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어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뵙는 분은 예비 동서뿐이었어요. 형님께 듣기론 몇 년 전에 피부과 개원을 해서 항상 정신없이 바쁘다며 이번에도 인사 못 시켜 미안하다며 머쓱해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꽤 좋았어요. 갑작스레 대가족에게 시집가겠다는 딸 때문에 걱정스러워하시던 부모님께서도 신랑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차츰 안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형제 많은 집에 귀한 딸을 보내려는 저희 부모님의 염려를 이해하고 감사를 표하시는 신랑 부모님의 모습에 역시 결혼을 결정한 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불쑥 솟아 살짝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풀어진 분위기에 가볍게 반주까지 한 잔씩 오가면서 상견례 자리인 양가에 모두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된 예비 동선 별 말이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그분 입장에서 저나 제 부모님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대면대면한 게 당연한 일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평생 보게 될 사람인데 얘기를 나눌 기회야 충분하지 않겠나 싶기도 했고요. 형님을 통해 예비 동서에게 넷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연락을 받게 된 건 상견례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있었던 신랑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레 연락을 받게 되어 조금은 의아하기도 했지만 이제 상견례도 했겠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도 했으니 새롭게 식구가 될 제가 궁금하기도 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이야 가족들과 왕래가 있었다고는 해도 결혼 얘기가 오갈 때도 아니고 그저 여자친구니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젠 손 아래 동서가 될 사람이니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으실 테고 저도 예비 동서와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곧장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장소는 형님 댁이었습니다. 그간 자주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형님 댁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됐어요. 상견례 이후라서 그런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사이라 생각하니 솔직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상의해서 첫 방문 선물도 고심해서 골랐고요. 휴지나 세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울 만한 선물도 피하려고 하니 선물 고르는 것 하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신랑의 형수님께서 향수를 자주 뿌리시는 것 같다는 말에 향을 좋아하시나 싶어 고민 끝에 명품 브랜드의 디퓨저를 선물로 낙점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들어선 형님 댁은 제법 평수도 넓고 깔끔하게 잘 관리된 아파트였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형님 뒤에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예비 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너무 예뻐요. 아, 네. 제가 바빠서 일하시는 분이 잘 관리해주고 계세요. 아, 형수님께서 늘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길래 준비해봤어요. 향이 집이랑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순간 예비동서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어서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형님께 정신이 빼앗겨 넘어갔죠. 저희가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하신 모양인지 벌써 집안에선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할 테니 우선 식사부터 하자며 형님이 이끄시는 대로 식탁으로 향하니 상이 삐져나오도록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항상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 분인데 예비 동생 부부 대접한다고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조금 안쓰럽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 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아, 그거 남편이 한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요리야 당연히 형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너 때문에 내가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는 삐딱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니었던지 신랑과 형님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 내가 요리가 취미라서 변변찮은 솜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수 씨 집에서 처음 대접하는 건데 힘 좀 줘봤어요. 이 사람이 병원 때문에 바빠서 요리를 많이 안 해봤거든. 그래도 내가 조금 나으니까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식구들끼리 얼굴도 다 봤겠다. 결혼도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어깃장 놓을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원래 말투가 저런가 보다 하고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완전히 물리치진 못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형님과 신랑은 연신 제 앞에 반찬을 밀어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를 썼어요. 저번에 식사할 때 보니까 생선 잘 먹길래 조려봤어요. 오늘 아침에 직접 수산시장에서 사온 거니까 먹을만 할 거야.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선조림 너무 맛있어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줄 몰랐네요. 형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형이 동생들 먹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줬어. 못 만드는 게 없다니까. 맛있지? 이렇게 세 사람이 대화를 짜내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는 내내 예비 동선 혼자 뚱하니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해댔죠. 이쯤 되니 눈치를 안 채려고 해도 안 챌 수가 없었어요. 아, 나 뭔가 단단히 눈밖에 난 모양이로구나.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뭐 때문에 눈밖에 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비 동서를 본 건 일주일 전 상견례 날이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없거니와 나쁜 인상은커녕 아예 어떤 인상을 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게 그리 살뜰하게 대해주는 형님께서 예비 동서에게 저에 대한 무슨 나쁜 말을 전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차라리 기분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딱히 꿀릴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동안 신랑의 가족분들이 모두 절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게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야 만나게 된 예비 동서일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어찌어찌 식사가 마무리됐어요. 식사 내내 뚱해 있던 예비 동선 갑자기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절 불러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평소 자잘한 부분까지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답게 예민하게 이상기류를 눈치챈 신랑이 슬쩍 끼어들었지만 말 없이 신랑의 손을 꽉 잡아 말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상황, 차라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라도 시원하게 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집이 너무 예쁘고 깔끔해요. 병원 일도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집까지 이렇게 예쁘게 관리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관리해주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병원 때문에 바쁜데 여기까지 신경 쓸 시간 어디 있겠어요? 둘만 남게 되자 더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적의에 은근한 반말,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날 싫어한다는 걸 감출 생각조차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굳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괜한 에너지 소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었고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해 왔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일일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은 단단해져 있었고요. 그렇다면 예의는 지키되 비굴해지진 말자, 먼저 선을 넘지는 않지만 할 말은 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집은 도련님이 하기로 한 건가? 요새 남자가 혼자 집 태우는 경우 없는 거 알죠? 여태 직장 다녔다니까 그래도 좀 모으긴 했을 텐데. 그래도 이만한 집 할 정도는 안 되지 않나? 집은 욕심 안 부리고 저희 형편에 맞춰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까지 쉰 적 없이 꾸준히 일해서 어디에 손 벌리지 않고 저희 둘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손 벌리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어른분들도 본인들 노후 대비해야 되는데 보탬이 되면 모를까. 굳이 직접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만 따로 불러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너 이 집 정도 못 구해오지? 이거였겠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새 집값이야 굳이 제가 말을 얹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래도 말한 대로 지금껏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왔고 제가 가진 것 이상을 욕심내는 허영을 부릴 생각도 없었어요.
신랑과 지금처럼 성실히 살아가면 형님 댁만큼 넓은 평수는 아니어도 가정을 꾸리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집은 저희끼리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 지금도 그것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 한다면서요? 안 봐도 뻔히 박봉일 텐데 어떻게 도련님 같은 사람을 다 만났네요? 아, 네. 그 사람이 절 좋게 봐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분들도 다들 반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요즘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형님이랑도 같은 의료인들끼리 공감대도 많을 테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같은 의료인? 아직 집 구경하는 중이야. 후식 준비해뒀어. 형수님도 얼른 같이 가세요. 혹여 제가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금세 따라붙은 신랑 덕에 대화는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뒤통수에 따갑게 달라붙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신랑과 자리를 떴죠. 그날 예비동사와의 대화는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파악한 형님께서 어떻게든 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비동산 말 한마디 안 하고 분위기를 굳히는 데 일조했고요. 미안해. 많이 당황스러웠지? 형님 댁을 나서자마자 신랑으로부터 사과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눈치 없이 굴지 않고 제 마음부터 도닥이는 신랑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의 적의와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제 딴은 잘 지내보고 싶어서 신경 써서 선물까지 준비해갔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속으론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평소엔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바빠서 우리 식구들이랑 자주 만날 일이 없어서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오늘 자기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앞으로는 둘이 최대한 마주치는 일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쓸게. 솔직히 오늘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맞아. 그동안 자기 가족이 다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 정 굳이 숨기지 않고 예비동서와 단둘이 있을 때 나눴던 대화를 신랑에게 전해줬어요.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했지만 나 혼자 참아봐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시작부터 신랑에게 감추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을수록 신랑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어요. 형수님께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답지 않게 흥분하는 신랑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이니 당당하게 행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사과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닐 거고 그런 사람이 사과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대신 앞으로 나 안 참을 거야. 내가 불어 일을 키우진 않을 테지만 그쪽에서 무례하게 군다면 나도 할 말 다 할 거고 싸울만 하면 싸우기도 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신랑은 두 말 없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절대 숨기지 말고 자기에게 꼭 말해야 한다며 다짐도 단단히 받아냈고요. 신랑과 확실하게 얘기를 끝내고 나자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죠. 예비 동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는 다음날 근무 시간 중이었어요. 근무 중에 저장이 되지 않은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지 않고 넘겼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본인 병원 근처에서 좀 보자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본인도 피부과 개원의니까 지금이 제 근무 시간이란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다짜고짜 나오라니요. 그것도 본인이 찾아왔다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오라니 대번에 사람을 깔보는 듯 했던 눈초리가 떠올랐어요. 평소 근무 중에 휴대폰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제가 눈에 띄게 굳은 표정으로 문자를 보자 선생님께서도 이상한 낌새를 채셨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근무 중엔 일이 최우선이라는 평소 생각답게 금세 표정을 바꾸고 일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답장을 한 건 근무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근무가 이제 끝나서 연락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연락한 게 언젠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제야 문자 한 통 덜렁 보내요?
근무 중이었어요. 근무 시간에 연락하신 거면 혹시 급한 일인가요? 손윗동서 될 사람이 연락한 거면 당연히 빨리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끝났으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손윗동서 될 사람이라도 이제 겨우 2번 본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건가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할 말은 굴뚝 같았지만 무려 평일 근무 시간에 당장 나오라는 소리를 해가며 해야 할 말이라는 게 대체 뭔가 싶어 일단 알았다고 했죠. 그 와중에도 병원 주소는 안 보내고 병원 이름만 덜렁 얘기해서 검색을 하고 있자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자초지종을 신랑에게 톡으로 남겨두고 약속 장소인 예비동서 병원 맞은편의 카페로 들어갔죠. 바로 본인 병원 앞인데도 미리 나와 있진 않았는지 예비동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했다는 전화에도 좀 기다리라더니 30분이 다 되어서야 멋있은 표정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비동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느릿느릿 제 쪽으로 걸어온 예비동선 제 맞은편에 팔짱을 끼고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절 쳐다봤습니다. 꼭 말로만 듣던 못된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정작 진짜 시어머니가 될 분의 선한 눈매가 떠오르자 어떻게든 제 길을 죽이려 드는 제 눈앞의 예비동서의 모습이 가당찮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진짜 결혼할 거예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결혼 진짜 할 생각이냐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 말문이 딱 막히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어 굳어있는 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한 건지 예비동서의 태도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입국 다물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어제 우리 집 와봤으면 생각 있는 사람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뭐 맞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이건 처져도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 순간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대놓고 원색적인 태도로 나올 거라곤 생각 못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부모 반대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판에 손윗동서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본인 시동생 결혼을 파투 내겠다며 상대방을 따로 불러내서 대거리를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처지다니요? 제가 처진다는 뜻인가요? 그럼 도련님이 그쪽한테 처지겠어요?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쪽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 한다면서 그럼 몇 년이나 더 일하겠어? 결혼하고 일한답시고 애 낳기 전까진 좀 깔짝거리다가 집에 들어앉겠지. 집도 말이 같이 한다는 거지. 몇 년 일하다가 집에 들어앉으면 결국 그 집 다 우리 도련님이 해오는 거 아니야? 나 결혼할 땐 한창 개혼한다고 정신없을 때에도 집 딱 반반 맞춰서 해왔어. 사람이 처지면 인간적으로 챙겨올 거라도 챙겨와야 기본 예의 아니에요? 요샌 다들 왜 이렇게 양심이 없나 몰라? 양심? 그럼 양심이 없지. 지금 그쪽 태도가 양심 있는 사람 태도예요. 애초에 직업도 그래. 내가 진짜 저번에 기가 막혀서 같은 의료인?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진짜? 이봐요. 그쪽이랑 내가 같은 의료인이에요? 의사랑 간호사가 같은 의료인?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가 의사랑 동네 간호사를 같은 의료인이라고 하나? 양심이 없으면 주제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기도 안 차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이어질수록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본인이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전 간호사라는 제 직업에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 적성에도 잘 맞았고요. 간혹 저 사람처럼 간호사라는 직업을 낮잡아 보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런 그릇된 생각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죠.
또한 그러한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는 의료계 종사자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엄연한 전문직입니다. 절대로 저런 몇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양심 운운하는 폭언을 들어가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예비동사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간호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은 잘 알겠네요. 그 생각에 동의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들 형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 권리는 없어요. 결혼을 결정한 당사자인 저랑 땡땡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후에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저희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이지 제3자인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 몇 번이나 보셨다고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 일 관두고 집에 들어앉을지는 어떻게 확신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고 양심 운운하시는 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더더욱 전 제가 처진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상대방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은 마치 감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가 흥분하는 걸 보자 오히려 아까의 당황한 마음이 침착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무슨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애초에 사람이 사람한테 처진이 많이 하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라고요. 도대체 형님이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하세요? 제 말의 어느 부분에 버튼이 눌린 건지 예비 동서의 눈이 순간 뒤집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권리? 그럼 너보다 이 집 식구로 산 나한테 권리가 있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너한테 권리가 있겠어? 사람 말 따박따박 말꼬리 잡아가며 말대꾸하면서 곧 죽어도 형님 소리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이쯤 되니 이제 이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대화할 생각이 없는 상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도 드물죠. 그때였습니다. 그만하고 형수님 바꿔.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주변이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아직 사태 파악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예비 동서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더는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한숨만 쉬고 엎어놓았던 휴대폰을 예비 동서에게 내밀었죠. 한참을 머뭇거리던 예비 동선 이 사태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윽고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받아든 예비 동서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한테 망신당하는 꼴은 들키기 싫었는지 스피커폰 기능을 해제하고 귀에 스마트폰을 갖다 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신랑이 하는 말을 듣는 예비 동서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얼굴이 제법 볼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아까 내게 보였던 그 오만방자한 태도는 쏙 들어가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꼴이 됐는지 순간 측은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지만 다시 직전에 아득바득 절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이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며 누가 누굴 걱정하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나나 걱정해야지 마음을 다잡았죠. 통화가 끝났는지 예비동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곤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전 아직 끊어지지 않은 전화를 붙들고 대체 무슨 말을 했냐 물었지만 신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난리를 통화로 다 전해 들었으니 신랑도 제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저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통화를 할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을 듣게 될진 모르겠으니 녹음 정도는 생각해봤지만 약속 장소로 나오기 전 보낸 톡을 확인한 신랑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아예 본인도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걸 한사코 말렸죠. 가뜩이나 날 돕기는 두고 보는 시동생이 같이 나오면 또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자기가 같이 나가면 나한테 하려던 말을 그대로 하겠느냐. 겨우겨우 뜯어 말린 결론이 통화 연결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경우 없이 행동하시는 건지 나도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는 신랑의 성화를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결과 이렇게까지 참담하리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절 데리러 온 신랑은 제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예비동서 때문에 자신도 당혹스러울 그가 몸둘 바를 몰라 하자 보는 저도 속이 상했어요. 앞으로 형수님 연락은 일절 받지 마.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여나 연락을 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앞으로 절대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할게. 미안해 정말. 저 역시 더는 이런 피로한 일을 겪고 싶지가 않았기에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신랑의 가족들 모두와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건 진심이었지만 제 직업적 인간적 자존감까지 깎아가며 절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럴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그건 형님과 각별한 사이인 신랑에게도 분명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예비 동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기 전까진요. 너 야비하게 도련님까지 끌고 들어오더니 내 남편한테까지 쪼르르 일러바쳤니? 네 결혼 깨질까봐 남의 가정 파탄 내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독해 빠진 게 다 있어? 갑자기 벼락같이 들이친 호통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신랑과 얘기를 한 후로 몇 번 예비동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고 잊고 있었는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이세요? 저번에 그렇게 쏟아내고도 아직 할 말이 남으셨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전 더 할 말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건방지게 동네 간호사나 하는 주제에 뭘 믿고 나한테 이따위로 굴어? 너 동네 장사 한 다리 건너 하나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나마 지금 다니는 데서도 잘리고 싶어? 이런 싸가지 없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주 말끝마다 동네 간호사. 이쯤 되면 진짜 해보자는 거지 싶었습니다.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의사길래 다른 병원 간호사 밥줄까지 끝내 만에 함부로 말하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올랐죠. 제 나름대로는 10년 넘게 성실하게 경력 쌓으면서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께 인정받아 옮겨온 자리였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폄하하는 게 마치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동네 간호사가 뭐 어때서요? 당장 본인도 동네 간호사 도움받으면서 병원 꾸리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몰상식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참고 계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동서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도 단 한 가지 맞는 점이 있다면 동네 장사 한 다리 건너 하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예비동서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간호사 밥줄을 그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언급하는 사람이 본인 병원 간호사라고 극진히 대접해 줄까요? 전 그날 바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예비동서의 피부과가 제가 근무하는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탓에 연결고리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간의 전적이 아주 화려하더군요. 전공의 과정이 끝나자마자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페이덕터로 다른 개원의 밑에서 여러 번 자리를 옮겨가며 일하다 3년 전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덕터로 일할 때에도 자주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에게 시술을 떠넘겨서 곤란에 처한 간호사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자각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있을지언정 같은 의료계의 종사자를 그렇게 낮잡아보고 폄하할 수는 없으니까요. 병원의 상호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전문의가 아니니 피부과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병원 명만 의원으로 등록하고 간판은 떡하니 피부과 의원으로 기재를 해두었더라고요. 환자들로 하여금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흔한 편법이었어요. 그 다음은 쉬었습니다. 우선 평일에 하루 연차를 쓰고 예비동서 병원에 있는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지역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렸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떡하니 피부과 의원으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어느 동네 피부과에 대해서 말이죠.
당연히 누구나 피부를 전문으로 다루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 모르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몰랐을까 전문의도 아닌데 마치 전문의인 척 교묘하게 환자들을 속여 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 병원을 다시 찾으려고 할까요? 글을 올린 뒤 전 곧장 예비동서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라가라 성화를 해댔는데 한 번 못 가줄 것도 없죠. 병원 입구를 박차고 들어가자 평일 오후 시간대였는데도 제법 환자들이 많았어요. 전 진료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시술실로 향했습니다. 역시 예상하던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더군요. 그 다음은 망설이지 않고 곧장 원장실 문을 열었죠. 벌컥 문을 열어젖히자 진료 중간 잠시 뜨는 시간이었던지 혼자 앉아있던 예비동서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봤어요. 잠시 상황을 파악하다 이내 경악하는 표정이 되어 입을 열려는 예비동서보다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사가 직접 시술 안 하나 보죠?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에 일순간 병원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꽂혔어요. 순간 멈칫한 예비동서가 눈에 띄게 당황한 낯빛으로 제 말을 끊으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 이어나갔습니다. 이 병원의 의사라곤 원장님 한 분뿐이던데 시술실에선 다른 분이 시술하고 계시네요?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으로 조용해졌던 병원 안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지만 주사를 비롯한 모든 피부과 시술은 법적으로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환자들의 입장에선 병원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니 그중 누군가가 시술을 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시술은 엄연히 의사의 몫이에요. 제가 직전에 확인한 시술실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페이닥터로 일하던 곳에서도 대리 시술로 여러 간호사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한 바가 있는 사람이니 본인이 원장인 병원에선 얼마나 더 제멋대로 행동했을지 자명한 일이었어요. 다급히 제 입을 막으려 드는 예비 동서를 뒤로 하고 전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대리 시술은 불법이잖아요? 여기 원장님도 피부과 전문이 아니라던데? 웅성거리던 소리인 이내 큰 소리로 바뀌었어요. 대리 시술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던 환자라도 면전에서 불법 시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당장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시술을 받고 있던 환자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시술실까지 흘러들었던 모양입니다. 시술실을 박차고 나온 환자들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예비 동서에게 무서운 기세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 불법 시술이에요? 나 여기 다닌 지 6개월 넘었는데 그럼 내내 불법 시술 받은 거예요, 나? 나 얼굴에 무슨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여기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럼 이때까지 시술도 직접 안 하고 내 돈 꽁으로 먹었다는 거야? 여기 피부과 의원이라길래 당연히 피부과 의사가 진료하는 줄 알았지. 그럼 피부과 의사도 아니면서 속이고 장사한 거야? 마침 사람이 많았던 만큼 소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예비 동서의 병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제법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어요. 처음 들어설 때 목적이 확실했던 만큼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할 말을 하고 나자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본인 하나뿐이었지만 간호사 수도 여러 대였고 혼자서 개원한 병원치곤 제법 규모가 큰 편이었어요. 이 정도 병원에서 저 정도 환자 수면 수입이 적은 편도 아닐 텐데 그렇게 일이 하기 싫었으면 차라리 페이닥터라도 들여 합법 시술을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혀를 찼죠. 그러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엾은 간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원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간호사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불법 시술 장면을 환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당한 직후니 그들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었을 테니까요. 그 와중에도 성난 시술 환자들의 항의는 도무지 잦아들 줄을 몰랐어요. 불법 시술에 무슨 돈을 내? 환불해. 당장 환불해. 오늘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냈던 것도 싹 다 돌려받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겁도 없이 불법 시술하는데 이전이라고 안 했겠어? 저거 의사 가운데 싹 다 벗겨버려야 돼.
환자들도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죄다 건너 아는 사이로 보였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쿵짝이 맞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니 거기서 제가 뭘 더 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대기 환자들도 슬그머니 병원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동네 장사에서 성난 동네 소비자만큼 무서운 것도 없죠. 이제 저들이 소문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상황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는 예비동설 지그시 바라보곤 전 병원 문을 나섰어요. 상견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마음에 맺힌 게 많은 만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만큼 극적인 기분이 들진 않았어요. 제가 예비동서의 병원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고 병원까지 찾아와 말 몇 마디를 더 보태긴 했지만 이야기한 건 모두 사실 그대로일 뿐이고 그걸 예비동서가 제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거나 반성할 일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처음 보는 내게 적개심을 가지고 내 행복을 깨트리려고 안간힘을 썼을까 입맛이 썼어요. 그렇게 생각이 잠겨있던 전 누군가 팔을 획 채는 느낌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너 무슨 억하심정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 병원에 깽판을 놔? 아직도 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전 제 팔을 붙든 예비동서의 팔을 차갑게 뿌리치곤 비로소 하고 싶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아주버님께 고자질한 적 없어요. 뭐? 아주버님한테 형님이 한 말들 고자질한 적 없다고요. 예비동서에게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신랑에게 들은 바론 예비동서의 만행이 형님께 전해진 건 신랑으로부터였습니다. 저와 예비동서 간 연락을 차단하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에겐 상황을 전해야 했을 테니까요. 신랑은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화 녹음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 역시 이 일로 형님과의 사이가 틀어질까 염려가 됐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절 생각하고 형님에게 통화 녹음을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던 전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신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께서 들으신 말은 전부 형님에게서 나온 말이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전 형님 가정이 어떻게 되든 형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원망하려거든 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원망하셔야죠. 예비동서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예비동서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이 저라고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할 말을 담담히 계속했어요. 동네 간호사를 무시하셔서 그래도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지키실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애초에 형님은 절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님 같은 사람한테 비하당할 만큼 저 간호사로서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제가 싫으셨으면 그냥 속으로 싫어하는 것만 하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서로 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형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건 진심이었어요. 이제부터 전 형님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형님도 그렇게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제 할 말을 마친 전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마음에 맺히는 것 없도록 당사자에게 다 털어냈고 미련이 남을 것 같지도 않았죠.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겪지 않아도 될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됐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겠죠. 그 이후로 제가 맘카페에 올려뒀던 게시글을 따로 지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야 퍼질 대로 퍼졌고 평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네 장사에서 기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었어요. 불법 대리 시술에 대한 신고도 이미 여러 차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불법 시술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건너듣기론 간판에 쓰여있던 피부과 의원 명칭은 소리 소문 없이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형님에게선 그 이후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간만에 뵌 형님은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그날의 통화 녹음을 직접 들으셨으니 형님께서도 충격이 크셨겠죠.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신랑과 형님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송구한 마음에 어두워진 제 얼굴에 오히려 형님이 더 몸둘 바를 몰라 하셨어요. 형님은 제 얼굴을 보기 민망해 하시면서도 사과와 함께 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복하게 자라긴 했어도 형제도 없고 부모님께서도 살가운 분들이 아니시라 모난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결혼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보다 조건이 처지니 망설였는데 그런 것 필요 없으니 완전한 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해서 결혼했거든. 내 입장에선 늘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형제들이랑도 가깝고 부모님과도 각별하니 그것도 제 사람 뺏기는 기분이 들었나 봐. 내 나름대로는 우리 식구들이랑 잘 지내게 되면 좀 나아지려나 싶어서 애도 써봤는데 영 섞이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재수 씨가 더 질투났나 봐.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 재수 씨한텐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재수 씨랑 불편할 일 절대 없을 거야.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형님 말씀을 들으니 예비 동서에게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역시 형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용납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그 이후로 예비 동서에게 따로 사과의 말을 듣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기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보다 이 일로 혹여나 신랑과 형님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결혼식은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이젠 정말로 법적으로 제 손윗 동서가 된 예비 동서만 빼고요. 그 과정을 가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랑과 형님이 나머지 가족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해요. 신랑과 형님은 제게 했던 약속 그대로 이후로 제가 동서 때문에 불편할 일은 일절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대강의 사정을 알게 된 듯 했지만 불어 제 앞에선 내색하지 않으려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 역시 그 이후로 동서와 연락을 한다든가 직접 대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절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는 시댁 가족들을 볼 때면 가끔 이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했다는 동서가 문득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그저 이렇게 지내는 관계라는 것도 있는 거겠죠. 물론 모든 식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화목하게 오순도순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절 위해서도 또 형님을 위해서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데에 큰 불만은 없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여전히 간호사로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두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